20년 만에 다시 만난 그날 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 안에서 오래된 친구들은 잔을 부딪혔지만 그 속에는 시간이 쌓아 올린 균열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사랑했던 사람, 배신당했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그날 밤 이후 그들 중 한 명은 다시는 아침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동창회에서 시작된 죽음의 기록입니다. 2024년 11월 어느 토요일 저녁 서울 강남구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명문고로 알려진 서울고등학교 98학번 졸업 20주년 동창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입구에서는 명찰을 나눠주는 준비위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20회라는 시간은 사람의 얼굴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누군가는 살이 쪘고 누군가는 머리가 벗겨졌으며 누군가는 성형으로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보기 위해 명찰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오후 7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기 전 칵테일 리셉션 시간이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동창들은 여기저기서 무리를 지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부분은 반가운 재회를 즐겼지만 어떤 이들의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입구에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잘 차려입은 정장에 고급 시계를 찬 그 남자는 장현수였습니다. 43살의 현수는 대한건설 상무이사로 이번 동창회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현수야, 진짜 오랜만이다. 누군가 그를 알아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수는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주변으로 동창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야, 너 완전 성공했다며? 신문에서 봤어. 부럽다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칭찬과 부러움이 섞인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현수는 겸손한 척 손을 저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역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그저 평범했던 자신이 이제는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연회장 구석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는 세 사람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박정우였습니다. 정우는 몇 년 전 시작한 음식점 사업이 실패하면서 빚더미에 앉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와인 잔을 손에 쥔 채 현수를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학창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현수와 자신은 같은 반이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현수가 몇몇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나서서 그들을 말렸고 그 일로 정우는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았습니다. 현수는 그때 정우를 위해 제대로 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진실을 말했다면 정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물론 그 일이 자신의 현재 실패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회가 지난 지금 성공한 현수와 실패한 자신을 비교하니 그때의 배신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선영이었습니다. 선영은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현수의 첫사랑이자 고등학교 때 1년간 사귀었던 여자친구였습니다. 선영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현수에게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현수는 서로의 미래를 위해라는 말을 남겼지만 선영은 곧 현수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상처는 선영의 대학 생활 내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지금 선영은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며 중학생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수가 주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참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사는구나. 세 번째는 오민철이었습니다. 민철은 현수의 고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함께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미래를 꿈꾸던 사이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민철은 IT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현수도 함께했습니다. 민철이 기획한 부동산 중개 플랫폼 아이디어는 참신했습니다. 하지만 자금난으로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현수가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아이디어로 큰 성공을 거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민철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현수에게 따져 물었지만 현수는 그건 업계에서 흔한 아이디어라며 발뺌했습니다. 지금 민철은 작은 IT 회사에서 평범한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맥주 잔을 들고 현수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현수야, 오랜만이네. 민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현수는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철아, 잘 지냈어? 뭐, 그럭저럭. 너는 정말 잘 됐더라. 아니야, 나도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짧은 대화 후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녁 8시 본격적인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한 영상이 스크린에 상영됐습니다. 학창 시절 사진들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체육대회, 수학여행, 졸업식.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그때를 추억했습니다. 하지만 현수, 정우, 선영, 민철, 이 네 사람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같은 사진을 보면서도 그들이 떠올리는 기억은 달랐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2차 모임 시간이 됐습니다. 일부는 노래방으로, 일부는 바로 향했습니다. 현수는 몇몇 친한 친구들과 함께 호텔 라운지 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우, 선영, 민철도 같은 그룹에 포함됐습니다. 술이 더 들어가자 대화는 점점 솔직해졌습니다. 현수야, 솔직히 말해봐. 성공 비결이 뭐야? 누군가 물었습니다. 현수는 취기가 오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글쎄, 그냥 열심히 했지.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들의 아이디어도 잘 활용하고. 민철이 냉소적으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현수는 민철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무슨 뜻이야, 그게? 아무 뜻도 아니야. 그냥 내가 똑똑하다는 말이지. 긴장된 순간이 지나가고 다른 사람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교환 속에서 둘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현수도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동창회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모두에게 보여줬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현수는 자신이 남긴 상처들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현수의 고급 아파트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말 청소를 하러 온 가정부가 거실에 쓰러진 현수를 발견한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가정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은 현수가 이미 사망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곧이어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강남경찰서 강력팀 김태준 형사는 현장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40대 중반의 김태준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그는 현수의 시신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보입니다. 국과수 직원이 말했습니다.
현수의 머리 뒤쪽에는 심한 타박상이 있었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형사가 주목한 것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습니다. 현관문도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김 형사는 아파트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물건이 뒤집힌 흔적도 금품을 훔쳐간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는 사람의 소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형사는 가정부에게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최근에 누구와 만났는지 아십니까? 어제 저녁에 동창회에 다녀오셨어요. 밤늦게 들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동창회. 김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20해 만에 만난 사람들, 그 속에는 오래된 감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축하와 질투, 반가움과 원망. 김 형사는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어제 동창회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던 사람을 찾아내야 합니다. 현수의 핸드폰을 확인한 결과 전날 밤 자정 무렵까지 몇 통의 메시지가 오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11시 47분이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화려했던 동창회의 밤은 죽음의 전주곡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태준 형사는 이제 그날 밤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실을 하나씩 밝혀내야 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가 누군가에게는 복수의 기회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김 형사는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장현수의 죽음이 알려진 월요일 오전 강남경찰서는 긴급회의로 술렁였습니다. 김태준 형사는 동창회 참석자 명단을 받아들고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총 78명이 참석했고 그중 현수와 2차까지 함께했던 사람은 15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범인이 있습니다. 김 형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문제는 누구인가였습니다. CCTV 분석 결과 현수는 자정 5분 전에 혼자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2시간 안에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범인은 그 시간대에 현수의 집에 들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 강남경찰서 조사실에 첫 번째 용의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정우였습니다. 정우는 초췌한 얼굴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형사는 정우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토요일 밤 동창회 이후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갔습니다. 몇 시에 집에 도착하셨죠? 12시 반쯤이요. 정우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김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장현수 씨와 동창회에서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네, 잠깐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죠?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냥 안부 정도요. 잘 지내냐, 뭐하고 사느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김 형사는 정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정우 씨, 당신은 몇 년 전 음식점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현재 3억 원이 넘는 빚이 있고요. 맞습니까? 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이 사건과 무슨 상관입니까? 장현수 씨는 성공한 건설사 임원이었습니다. 당신과는 대조적이었죠. 그 사실이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불편했죠. 정우가 갑자기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불편했어요.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한 명은 성공하고 한 명은 실패했으니까요. 그게 범죄입니까? 아니요. 하지만 동기는 됩니다. 김 형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되신 적이 있습니다. 장현수 씨와 관련된 사건이었죠. 정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옛날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때 현수 씨가 제대로 증언하지 않아서 억울하게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랬죠. 하지만 그게 20년 전 일인데 제가 미쳤다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까? 사람은 오래된 상처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김 형사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토요일 밤 11시 58분, 당신의 차량이 피해자 아파트 인근 CCTV에 포착됐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자정 직전에 피해자 집 근처를요? 당신 집은 반대 방향인데 말입니다. 술을 마셔서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차를 15분간 정차하셨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정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김 형사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박정우 씨, 당신은 현수 씨 집에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에만 있었습니다. 올라가지 않았어요. 올라갈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그냥 갔습니다. 왜 올라가려고 했습니까? 따지고 싶었어요. 20년 전 일도 지금 제 처지도 현수는 성공했는데 저는 왜 이 모양인지 그게 공평한 건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냥 차에 앉아서 담배만 피우다가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김 형사는 정우를 한참 동안 관찰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진실처럼 들렸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1시간 후 두 번째 용의자가 조사실에 들어왔습니다. 이선영이었습니다. 선영은 정우보다 침착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단정하게 앉아 김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이선영 씨, 장현수 씨와는 어떤 관계셨습니까? 고등학교 때 1년 정도 사귀었습니다. 헤어진 이유가 뭡니까? 현수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대학 입시에 집중해야 한다면서요. 그 후 감정이 어땠습니까? 선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상처받았죠. 하지만 그게 20년 전 일입니다. 저도 결혼했고, 이혼했고,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하지만 토요일 동창회에서 현수 씨를 만났을 때 기분이 좋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좋지는 않았어요. 선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잘생기고 성공했고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저는 이혼한 싱글맘이고요. 비교가 됐죠. 김 형사는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창회 후 어디 가셨습니까? 집에 갔습니다. 혼자 가셨습니까? 네. 몇 시에 도착하셨죠? 12시 40분쯤이요. 확인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친구 집에서 자고 있어서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김 형사는 핸드폰 기록을 꺼냈습니다. 토요일 밤 11시 52분, 당신은 장현수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잠깐 통화 가능해? 였습니다. 선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현수가 답장을 했습니까? 네. 지금은 어려워. 나중에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후 한 통의 전화를 더 걸었습니다. 11시 59분이었죠.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전화를 걸었어요. 선영이 인정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까? 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그때 저를 버렸는지, 정말 다른 여자가 있었는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통화가 연결되지 않자 직접 찾아가신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선영이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집에 갔어요. 전화가 안 되길래 그냥 포기했습니다.
술도 취했고 피곤했어요. 김 형사는 선영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이선영 씨, 당신은 현수 씨를 원망했습니까? 선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원망했어요. 오랫동안. 하지만 그렇다고 죽이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조사는 공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확실한 알리바이가 없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저녁 6시 세 번째 용의자 오민철이 조사실에 들어왔습니다. 민철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현수 씨와 친한 친구셨죠? 옛날에는요. 지금은 아닙니다. 왜 사이가 틀어졌습니까? 민철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형사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제 아이디어를 훔쳐갔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철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 저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기획했습니다. 현수와 함께 창업하려고 했죠. 현수는 초기 투자금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투자금은 없었고 결국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그 다음은요? 2017년에 현수가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플랫폼을 런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기획서와 거의 똑같았어요. 따져 물었더니 현수는 발뺌했습니다. 김 형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배신감을 느끼셨겠습니다. 당연하죠. 10년 가까운 친구가 저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동창회에서 따졌습니까? 네. 술 먹고 한마디 했죠. 하지만 현수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형사는 핵심을 찔렀습니다. 오민철 씨, 당신은 토요일 밤 장현수 씨 집에 갔습니까? 민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요. 아파트 입구 CCTV에 당신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새벽 1시 20분이었습니다. 민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 형사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당신은 현수 씨 집에 올라갔습니다. 맞습니까? 올라갔습니다. 민철이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럼 무엇을 했습니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이 깨고 나니 화가 치밀어서 찾아갔습니다. 과거 일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제 아이디어를 훔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오히려 저를 비웃었습니다.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디어는 아무나 생각할 수 있다고, 실행력이 없으면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실패자고 현수는 성공자라면서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때리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몇 시에 나오셨습니까? 1시 40분쯤이요. 김 형사는 법의학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현수의 사망 추정 시각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였습니다. 민철이 나온 시각과 겹쳤습니다. 오민철 씨, 당신이 나올 때 장현수 씨는 살아 있었습니까? 당연히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 형사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철은 범행 시각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동기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지 않았다고 했다가 증거를 제시하자 인정한 것입니다. 조사가 끝난 후 김태준 형사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3명의 용의자 모두 동기가 있었고 모두 알리바이가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김 형사는 현수의 집에서 가져온 증거물들을 다시 살폈습니다. 핸드폰, 노트북, 서류들. 그때 그의 눈에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들어왔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현수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글들이 나타났습니다. 날짜, 이름 사건들, 그리고 메모들. 김영사는 노트를 읽으며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이 노트 안에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을 가리키는 결정적인 단서도. 밤은 깊어가고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8시 김태준 형사는 강남경찰서 회의실에서 팀원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밤새 분석한 자료들이 테이블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용의자는 3명입니다. 박정우, 이선영, 오민철. 하지만 물증이 부족합니다. 젊은 형사 이준호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태준 형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증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는 벽에 붙인 사건 타임라인을 바라봤습니다. 토요일 밤 11시 30분부터 일요일 새벽 3시까지 그 시간대 어딘가에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CCTV를 다시 확인합니다. 피해자 아파트 반경 500m 이내 모든 카메라를 샅샅이 뒤지세요. 수사팀은 움직였습니다. 아파트 주변 편의점, 주차장, 도로, 골목길, 수십 대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2시 첫 번째 발견이 있었습니다.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이준호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토요일 밤 11시 58분 현수 아파트 입구에서 200m 떨어진 골목길에 정차한 차량이 보였습니다. 박정우의 차였습니다. 김 형사는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차 안에 정우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하세요. 영상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11시 58분, 12시 3분, 12시 10분. 정우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핸드폰을 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시 13분 정우의 차가 출발했습니다. 아파트 쪽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정우의 진술이 맞습니다. 그는 차에만 있다가 집으로 갔어요.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김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의 혐의는 약해졌습니다. 오후 4시 두 번째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선영의 동선입니다. 다른 팀원이 보고했습니다. 선영은 2차 모임이 끝난 후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선영이 집 주소를 말하는 장면이 녹화돼 있었습니다. 몇 시에 집에 도착했습니까? 12시 37분입니다. 아파트 CCTV에 찍혔습니다. 선영도 진술대로 집에 갔습니다. 그녀가 다시 외출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김태준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의자가 하나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오민철이었습니다. 민철의 동선을 추적하세요. 밤 8시 수사팀은 민철의 이동 경로를 완성했습니다. 민철은 2차 모임 후 혼자 걸어서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12시 45분에 전철을 탔고 1시 10분에 현수 아파트 근처 역에서 내렸습니다. 왜 집 방향이 아니라 현수 아파트 방향으로 갔을까요?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김 형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이미 자백했습니다. 새벽 1시 20분에 현수를 찾아갔다고 말했죠. 아파트 입구 CCTV에는 1시 20분에 들어가는 민철의 모습이 1시 41분에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21분간 아파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민철이 나온 후 다른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확인했지만 없습니다. 새벽 3시까지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김 형사는 팔짱을 꼈습니다. 민철이 나간 후 현수는 혼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민철일까요? 하지만 민철은 현수가 살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검 결과를 다시 확인하세요. 정확한 사망 시각을 알아야 합니다. 수요일 오전 국과수에서 정밀 부검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현수의 사망 추정 시각은 새벽 1시 30분에서 2시 30분 사이로 좁혀졌습니다. 민철이 아파트를 나간 시각은 1시 41분이었습니다. 만약 민철이 범인이라면 1시 20분부터 1시 41분 사이에 현수를 죽였어야 했습니다. 김 형사는 다시 민철을 불렀습니다. 오민철 씨, 당신이 나올 때 장현수 씨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멀쩡했습니다. 화는 나 있었지만 멀쩡했어요. 다친 곳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손도 대지 않았으니까요. 민철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김 형사는 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나간 후 현수 씨가 누군가를 불렀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올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3명의 용의자 모두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김 형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김태준 형사는 현수의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는 혼자 집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실, 주방, 침실, 모든 공간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서재에 도착했습니다. 서재는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경영 서적들이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 형사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펜, 명함, 영수증,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2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계약서, 통장, 인감, 역시 평범했습니다. 3번째 서랍을 열려는 순간 뭔가 걸렸습니다. 서랍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김 형사는 손을 넣어 확인했습니다. 서랍 뒤쪽에 뭔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노트였습니다. 가죽 표지의 낡은 노트. 김 형사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현수의 필체였습니다. 날짜는 2004년 3월 2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한 해였습니다. 김 형사는 노트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3월 2일, 첫 등교, 3반 배정, 박정우라는 애가 옆자리, 2004년 5월 14일, 체육 시간에 선영이를 봤다. 예쁘다. 2004년 9월 7일, 정우가 날 도와줬다. 고맙다. 학창 시절의 소소한 기록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학년 기록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2005년 6월 20일, 학폭위 사건. 정우가 대신 혼났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2005년 10월 3일, 선영이와 사귀기 시작. 2006년 11월 15일, 선영이와 헤어졌다. 대학 가려면 집중해야 한다. 다른 애를 만날 거다. 2007년 3월 10일, 민철이와 창업 이야기. 부동산 플랫폼 아이디어가 괜찮다. 김 형사는 숨을 죽이고 계속 읽었습니다. 2015년 8월 22일, 민철 아이디어를 활용하기로 했다. 투자는 못 구했다고 말할 것. 2017년 3월 5일, 플랫폼 런칭 성공. 민철은 모르는 게 좋다. 노트에는 현수의 솔직한 생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정우를 배신했고 선영을 버렸고 민철의 아이디어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기록이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1일, 20주년 동창회 준비. 다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 2024년 10월 15일, 과거를 정리할 때가 됐다. 진실을 말해야 하나. 2024년 11월 1일, 동창회에서 사과해야겠다.
정우, 선영, 민철 모두에게. 김태준 형사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현수는 동창회에서 과거를 폭로하려 했던 것입니다. 2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말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용서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김 형사는 재빨리 노트를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두 다시 소집하세요. 새로운 증거를 찾았습니다. 수요일 저녁 수사팀은 다시 모였습니다. 김 형사는 노트의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피해자는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3명 모두 동기가 더 강해진 거 아닙니까?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김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범행 동기를 더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진실을 막으려는 살인이었습니다. 김 형사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습니다. 11월 15일 민철에게 먼저 연락해야겠다. 가장 미안한 사람이니까. 김태준 형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11월 15일은 동창회 이틀 전이었습니다. 현수는 민철에게 연락했을까요? 그렇다면 민철은 이미 현수의 계획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민철의 통화 기록을 확인하세요. 11월 중순부터 동창회 전날까지 전부요. 팀원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3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11월 14일 현수에게서 민철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통화 시간은 23분입니다. 김 형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오민철을 다시 조사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답을 들을 겁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수사팀의 사무실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망의 단서. 그것은 작지만 확실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흔적을 남깁니다. 김태준 형사는 그 흔적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9시 오민철은 다시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김태준 형사는 그 앞에 낡은 노트를 펼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민철은 노트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현수의 노트 같은데요. 맞습니다. 피해자 집 서재에서 발견했습니다. 20년간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김 형사는 특정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당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2015년 당신의 아이디어를 훔쳤다는 내용입니다. 현수 씨가 직접 인정했습니다. 민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인데요. 11월 14일 현수 씨가 당신에게 전화했습니다. 23분간 통화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민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억 안 납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23분이나 통화했는데 기억 안 날 리 없습니다. 김 형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민철 씨, 현수 씨가 동창회에서 과거를 폭로하려 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죠? 민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형사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현수 씨는 당신에게 사과하려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훔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려 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민철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현수가 전화해서 말했어요. 동창회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정우에게도 선영에게도 나에게도 사과하겠다고.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어땠습니까? 웃겼죠. 민철의 목소리에 냉소가 섞였습니다. 10년이 지나서야 사과한다고요? 이미 늦었어요. 제 인생은 망가졌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막으려 했습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동창회 가서 듣고 오려고 했습니다. 김 형사는 민철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동창회 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민철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김 형사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동창회에서 현수 씨와 대화를 나눴을 때 그는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여유로 과거를 정리하려 했죠. 그게 당신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네. 민철이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동창회 내내 현수를 봤어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떠들고 마치 왕처럼 행동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후에 집에 가지 않고 현수를 찾아갔습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집에 가려고 했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하지만 술이 깨면서 화가 치밀었어요.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각했어요. 현수는 내일도 모레도 성공한 삶을 살겠지만 나는 평생 실패자로 살아야 한다고. 그게 공평한가? 그 사람이 사과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나? 그래서 중간에 내렸습니까? 네. 현수 아파트 근처 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아파트로 갔어요. 김 형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새벽 1시 20분에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진술에서는 현수와 이야기만 나눴다고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민철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오민철 씨, 진실을 말하십시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조사실에는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김 형사는 기다렸습니다.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민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현수 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 현수는 놀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을 열어줬습니다. 민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현수가 물었죠. 왜 왔냐고. 저는 말했어요. 이야기 좀 하자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처음에는 차분하게 이야기했어요. 10년 전 일에 대해서 현수가 제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사과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현수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민철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현수가 말했어요. 그때 내가 투자를 못 구한 건 사실이라고. 하지만 아이디어는 좋았다고. 그래서 나중에 활용했다고. 그건 비즈니스라고 했어요. 그 말이 당신을 화나게 만들었습니까? 네. 비즈니스라고요? 10년 우정을 배신한 게 비즈니스입니까? 저는 소리쳤어요. 현수도 소리쳤습니다. 민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현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디어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실행력이 있어야 한다고. 나는 실행력이 없고 현수는 있었다고. 그게 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화가 폭발했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철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트로피가 있었어요. 현수가 받은 어떤 상이었죠. 저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김태준 형사는 숨을 죽였습니다. 현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루저라고 했어요. 평생 루저로 살 거라고. 반면 자신은 성공자고 앞으로도 성공할 거라고. 그래서 때렸습니까? 네. 민철의 목소리는 이제 울먹였습니다. 머리를 한번 때렸어요. 현수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트로피를 떨어뜨리고 현수를 봤습니다.
현수 씨 상태는 어땠습니까? 쓰러져 있었어요. 머리에서 피가 났습니다. 저는 패닉 상태였어요. 현수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쳤습니다. 민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겁이 났어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계단으로 내려가서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김 형사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당신이 나올 때 현수 씨는 살아 있었습니까? 모르겠어요. 쓰러져 있었어요. 숨을 쉬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어요. 조사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철은 얼굴을 묶고 흐느꼈습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진짜로요. 그냥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김태준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간 쌓인 상처와 분노가 단 한순간에 폭발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오민철 씨, 당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김태준 형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이 사건은 계획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발적인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현수는 학창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정우를 배신하고 선영을 버리고 민철의 아이디어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성공으로 포장했습니다. 동창회는 추억을 나누는 자리였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마서 더 깊어졌습니다. 민철은 10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동창회 밤 현수의 오만함을 보며 그 참음은 폭발했습니다. 단 한 번의 행동이 두 사람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김 형사는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준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장현수는 성공했지만 그 성공의 그림자에는 배신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결국 현수 자신을 삼켰습니다. 오민철은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분노로 그는 가해자가 됐습니다. 이제 그는 평생 그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언론에는 동창회 살인 사건으로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20년간의 복잡한 인간관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도 현수에게 상처받았지만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분노가 아닌 체념을. 하지만 민철은 달랐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김태준 형사는 사무실 불을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끝나지 않은 시간은 결국 누군가를 파괴하는구나. 밤은 깊어갔고 사건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는 오랫동안 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동창회라는 화려한 무대 뒤에 숨은 어두운 진실을 담았습니다. 성공과 실패, 용서와 복수, 과거와 현재가 얽힌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용서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